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차가운 바람에도 많은 분들이 일제에 저항했던 우리 선열들의 넋과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다짐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만 이젠 일본을 이미 넘어선 당당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진정한 대한독립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한 3.1절 행사장에서는 소속 정당이 달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독립운동가의 후손에게, 그것도 현직 국회의원인데 참배를 막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됐던 날, 이게 무슨 일인지 착잡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105주년을 맞아 자유통일이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3.1절엔 보통 한일 관계를 언급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만 통일이 강조된 건 이례적입니다. 윤 대통령의 연설이 어떤 뜻인지 홍현주 기자가 먼저 소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미독립운동에 담긴 3.1운동 정신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완결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유주의에 기반한 독립운동으로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니 이제는 자유를 확장하는 통일로 완성해야 한다는 뜻으로 지난해 기념사에선 언급하지 않았던 통일을 8차례나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영삼 정부 때 수립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주년을 맞아 자유주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통일 비전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무장 독립운동뿐 아니라 외교와 교육, 문화 독립운동까지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외교 업적에 대한 재평가를 시사했습니다.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아픈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 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두 나라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념식은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비롯해 1,200여 명이 참석한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과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보이지 않았는데 기념식 이모저모 김충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5년 전 3.1운동 당시 모습으로 무대에 선 배우들이 비장한 목소리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종찬 광복회장도 함께 무대에 올랐고 재회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만세를 부를 땐 참석자들도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참여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국기에 대한 맹세는 최근 한 드라마에서 고려의 양규 장군을 연기한 배우 지승현이 맡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가는 뇌병변과 시각장애를 극복한 성악가 강상민 씨가 불렀습니다. 충남 아산의 만세 시위를 이끈 강달성 선생 등 독립유공자 103명은 포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만세운동을 후원한 선교사 윌리엄 린튼의 후손으로 국민의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의 조카인 데이비드 린튼 교수는 만세 삼창 선창에 참여했습니다.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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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말 이후 석 달 만에 만나 악수를 나눴고 나란히 앉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 대표는 악수는 했지만 별다른 대화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던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 현직 간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의협은 저항을 선언하며 국민 불편까지 언급했는데 정준영 기자가 무슨 뜻인지 알아봤습니다. 파란색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서울시 의사회 건물을 나옵니다.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향후 이어질 수사에 출석하는 것은 일단 지금으로서는 협조할 생각입니다만은 관련된 비대위원장하고 좀 논의를 좀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후 의협의 단체 행동 논의 과정이 담긴 회의록과 녹취 파일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에 의협 비대위 차원의 지시나 방조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강제 수사 대상이 된 의협 비대위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의협 측은 모레 전국 단위 집회를 예고해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일부가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10%도 되지 않습니다. 주말 사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음 주부터는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해 행정사법 절차가 시작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민지 기자, 정부가 오늘 전공의 13명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공고를 했다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보건복지부는 오늘 사직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문자나 우편, 자택 방문이 닿지 않는 전공의들이 대상입니다. 이름은 한 글자만 가린 상태로 소속 병원과 의사 면허번호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통상 공시 송달 효력은 14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홈페이지 공고의 경우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혀 행정사법 처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대상자 중 한 명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왜 저는 이제 소속이 없는데 인턴이 끝나서 소속이 없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어디로 복귀하는 건지 좀 명확히 알려줬으면 좋겠다. 진짜로 모르겠어서 그런다. 제 자리가 없어서. 정부는 예고한 대로 미복귀자의 경우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사실상 첫 출근일인 오는 4일부터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복귀한 전공의 숫자는 좀 늘었습니까? 네, 정부는 현재까지 전공의 565명이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서울대 병원도 대규모 전공의 복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11시 기준 100대 수련병원의 이탈자는 전체 전공의 71%인 8,945명입니다. 환자들 피해도 지난 열흘 동안 140건 넘게 정부에 접수됐는데 수술 지연이 25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조경 복지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집단 행동을 접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국민들을 향해 대형 병원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전공의들의 사실상 집단 행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공백 사태에 전국 221개 모든 수련병원장들이 호소문을 내기로 했습니다. 한시가 급한 중환자실과 응급실 전공의부터 돌아와 달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박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1명 이상 있는 수련병원은 전국에 221곳입니다. 수련병원장 전원이 공동 명의로 다음 주 중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 호소문을 내기로 했습니다. 수련병원 협의회 한 관계자는 긴박한 상황의 의료 현장부터 지켜주십사 하는 내용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위급한 환자들이 있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전공의들부터 돌아와 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지역병원장도 중환자실까지 장기적으로 비워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환자의 생명이 가장 우선이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가능하면 좀 조속히 돌아오는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복귀 시한은 넘겼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앞뒤를 따지고 일방적인 그런 그 행동보다는 중재의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동의했고요. 서울대와 세브란스, 삼성 서울에 이어 오늘은 나머지 빅5 병원장들도 전공의 복귀 호소문을 냈습니다. 박승일 서울 아산병원장은 오늘 소속 전공의들에게 여러분의 주장은 환자 곁에 있을 때 힘을 얻는다며 환자를 먼저 생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화성 가톨릭대 의료원장도 의료 현장 개선을 위해 함께하겠다며 전공의 설득에 나섰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국민의힘이 수도권과 대구, 부산 지역 16개 선거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변은 없었습니다. 조정훈, 이인선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해 현역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고배를 맞았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3차 경선에서 조정훈 의원이 신지호 전 의원을 꺾고 서울 마포갑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시대전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조 의원은 민주당 영입인재인 이지은 전 경무관과 맞붙게 됐습니다. 대구 수성을 해선 현역 이인선 의원이 김대식 전 국민통합위원을 꺾고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직계 전 과정을 후보자와 대리 또 언론에 처음 시작할 때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신들은 이번에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경기 구리와 김포갑, 청주 청원에 각각 도전장을 냈던 전지현, 김보연 전 행정관과 서승우 전 비서관이 모두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부산 중령도에선 조승환 전 해수부 장관이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을 꺾었습니다. 안양 동안을에선 이 지역에서 내리 5선을 했던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이 공천을 확정해 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장엔 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인 유일준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미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흘간 비례대표 신청을 받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만나 입당을 권유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이번엔 여당 후보로 영등포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까지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았던 3선의 김용태 전 의원은 여권에겐 험지로 분류되는 경기 고양 지역 출마가 유력합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편하게 입고 왔어요. 세트 입고 올래다가 그래서 걱정될 뻔했는데. 한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김 부의장에게 입당을 설득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정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과 동료 시민을 위해서 어떤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제가 답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자리인데 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구 선수 출신으로 한국노총에서 활동한 뒤 2004년 비례대표로 정계 입문한 김 부의장은 서울 영등포갑에서 내리 3선을 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천 과정에서 하위 20%로 분류된 데 반발해 탈당했습니다. 김영주가 10% 들어가죠? 그럼 이재명은 10%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1% 들어갈 것 같은데요. 여당 관계자는 현재 영등포갑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는 상태라고 했는데 김 부의장이 여당 후보로 영등포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여의도 연구원장을 지낸 3선 김용태 전 의원을 수도권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여권 험지로 분류되는 경기 고양이 유력합니다. 고양시 4개 선거구 중 3곳이 보류 상태로 고양정 지역은 김연아 전 의원이 단수 공천됐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철회됐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민주당도 공천 결과를 추가로 발표했는데 여전히 친명 강세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경기 하남에 단수 공천했고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일단 경선 기회는 얻었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사무부총장인 김병기, 김윤덕 의원과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공천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초 서울 동작을 투입 가능성이 거론됐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분구되는 경기 하남갑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경기 하남은 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곳입니다. 새로 분구되는 미사를 중심하는 지역 말고요. 기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이른바 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은 용인정에서 3인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2인 경선에 합류해 이른바 올드보이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비명계에선 사선 이인영 의원이 구로갑에서 단수 공천됐고 전해철 의원은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과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양 위원은 지난해 전 의원에게 비명계를 낮춰 부르는 수박이라고 했다가 3개월 당직 정지를 받았지만 경선에 올랐습니다. 혐오 발언, 어떤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경선에서 탈락시켜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서 양자 경선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공천 배제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임종석 전 실장과 홍영표 의원의 요청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둘러싸고 여전히 말들이 많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을 경기 용인정 경선에 참여시켰는데 접수 기간을 연장하는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딴 논란에도 이재명 대표와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경기 용인정 후보를 공모한다며 낸 공지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당초 지난달 28일이었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29일로 연장됐습니다. 그 사이 용인갑 경선 투입이 유력했던 이현주 전 의원은 29일 진행된 용인정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기존 출마자들은 공모 기간을 늘린 건 이 전 의원을 합류시키기 위한 특혜라고 반발했지만 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한 조치라고 일축했습니다.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고 했으면은 이 지역에 대해서 경선을 붙이지 않고 바로 전략으로 단수를 했겠죠. 선거구가 2개로 늘어난 경기 하남시에 추미애 전 장관과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후보가 단수 공천된 것을 두고도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전략공천 철회와 경선을 실시 요구한다. 추미애 전 장관과 김용만 이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한다. 이딴 공천 파열음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공관위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리하면. 여러 차례 공관위 참여했던 공관위원들의 위원들께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을.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재차 강조했고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보자들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도 개파 공천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일 남은 가운데 여야 대진표가 하나둘 채워지고 있습니다. 총선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경기 성남 분당 갑으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상대로 이광재 전 의원과 류호정 전 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후보 확정 이후 3.1절 기념식에서 처음 만난 안철수, 이광재 두 후보는 아직 덕담조차 어색합니다. 서로 덕담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정치인이십니다. 네. 총장님은 같이 멋진 정책과 비전으로 성남 분당갑은 현 지역구로 조정된 2000년 16대 총선 이후 20대 총선을 제외하고 모두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선 천당 아래 분당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양지로 꼽힙니다. 재보궐선거 당선 뒤 약 2년 만에 수성에 나선 안 후보는 다양한 직업 경험을 최대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의사 출신에다가 정치 10년 이상한 분당갑을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카이스트 같은 학교
거기에서 인공지능연구원, 영재학교 이런 학교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강원에서 지역구를 옮긴 이 후보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면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말합니다. 처갓집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부산 오뎅을 좋아하는데 이 밥이에요. 분당 갑을 교육과 의료, 문화와 철학이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이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왜 그렇게 정치를 어렵게 하냐. 쉽게 하지.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한 이번 선거 꼭 저는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싶어요. 개혁신당에 입당한 유호정 후보는 분당을 새정치의 성지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어디든 험지일 수 있고 양지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분당이 성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당갑의 도전장을 내민 새 후보의 승부가 오늘로 딱 40일 남았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도 상승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자세한 내용은 조성호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0%, 민주당은 33%로 조사됐습니다. 7%포인트 차로 오차 범위를 벗어난 건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선 건 지난해 8월 이후 반년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한 주 전보다 3%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내분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총선 결과 기대조사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8%였고 민주당 35%, 제3지대 정당이 16%였습니다. 여당 대 범야권 구도로 보면 38% 대 51%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 34%에서 5%포인트 오른 39%로 조사됐고 부정평가는 58%에서 53%로 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의대 정원 확대 조치로 조사됐고 외교와 결단력의 순이었습니다. 그동안 긍정평가 이후로 외교 분야 성과가 가장 먼저 꼽혀왔는데 이번 조사에선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여론이 반영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총선 전국의 깊숙한 얘기를 전해드리는 총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야 양당이 이번 선거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지역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반장부터 먼저 시작할까요? 네, 여당은 경기도 위기론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갈등과 그 내용이 워낙 커지면서 총선 전망에 대한 변화도 좀 감지가 되긴 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여전히 경기권에 대한 위기의식이 상당한데 그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역구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여기서 지면 승패는 뻔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4년 전 총선 때 전국 전체 득표를 보면 이렇게 거의 50대 41.5로 그 차이가 8.5%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석은 이렇게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나왔죠. 결국 121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승부가 갈린 건데 경기도만 59석입니다. 그래서 경기 지역 득표율 차이만 따로 보면 이렇게 12.8%포인트로 더 벌어졌고요. 결과도 51대 7로 민주당의 싹쓸이였습니다. 영호남에 충청, 강원, 제주까지 아무리 열심히 뛰더라도 경기도에서 지면 총선도 진다 이런 결론입니다. 선거라는 게 방심하면 필패긴 합니다. 그렇다고 위기론이다라고까지 할 만한 근거가 있나요? 네,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세를 탄 상황이죠. 그런데 경기도만 이렇게 따로 뽑아보면 이런 추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 지역에는 민주당 현역들 중에서 이 다선들이 꽤 많고 이들이 또 오랫동안 지역에서 털을 잘 닦아왔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거든요. 네, 경기도 지금 민주당 현역 중에서 보면 재선 이상만 23명에 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 경기도 의석 대부분을 빼앗긴 뒤에 당 조직이 사실상 와해된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전체 결과는 여당이 이겼지만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모두 졌습니다. 양당의 지역 조직력 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당 투표는 아무래도 한동훈 대 이재명 이런 구도가 되겠지만 지역구는 결국에는 각 지역의 후보를 보고 뽑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른바 이 빅샷이라고 불리는 인사들 중에 수도권 출마자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긴 해요. 네. 그마저도 대부분 그 강남권이나 분당 같은 지역에 쏠려 있고요. 또 험지 출마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인천 계양을의 원희룡 전 장관 정도입니다. 서반장 지적대로 수도권에서는 당 지지율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판에 지역마다 인물을 대입해서 또 판세를 분석해보면 더욱 열세라고 합니다. 몇 달 전 여권에선 수도권 주요 포스트 4곳에 거물급 인사들을 내보내서 수도권 선거를 이끌게 하겠다 이런 전략이 나왔었는데 현재로선 오히려 이렇게 인물난에 시달리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당에서도 이제 대책이 나와야 할 텐데 있긴 있는 겁니까? 네, 총선을 40일 앞둔 상황에서 묘책이란 걸 찾긴 쉽지 않을 겁니다. 최근 당 지지율이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를 통해서 상승한 측면이 있는 만큼 한 위원장이 전국 단위 유세보다는 수도권 유세에 집중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당은 그렇다 치고요. 그럼 서주민 반장, 야당과 관련된 주제 뭘 가져왔습니까? 예, 제가 준비한 거는 흔들리는 호남입니다. 이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이 호남 지역 정당 지지율만 따로 빼서 보겠습니다. 물론 지역별 결과는 모수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오차가 크긴 하지만 민주당 호남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무려 1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호남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아주 견고하게 지지해왔잖아요. 네. 왜 이렇게 떨어진 겁니까? 예, 호남 출신 민주당 인사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호남 비명계 의원들의 잇단 경선 탈락, 또 김영주, 박용진, 임종석 등 공천 파동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방금 서반장이 말한 이 사람들이 네. 호남 지역구 인사들은 아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호남 지역구 인사들에 대한 불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분열 그 자체가 못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김 반장, 호남 그분들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봅니까? 글쎄요, 뭐 정권 심판 예,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윤석열 정부 심판입니다. 그러려면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이겨야 하는데 왜 반대의 길로 가느냐는 겁니다. 마치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할 때 여론이 싸늘했던 것과도 같은 이유인 겁니다. 광주의 27개 시민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광주시민단체 협의회는 지난달 28일에 사천, 줄서기 행태 등 민주당이 보이는 오만과 무능을 참아내기 힘들 정도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또 동교동계 좌장 권노갑 상임 고문도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한 인사와의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의 김대중 정신, 그러니까 통합의 정신은 없다라고 쓴소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흔히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광주를 자신들의 홈 구장으로 생각할 텐데 네. 근데 안철수 신당이 과거에 녹색 돌풍을 일으켰단 말이죠. 예. 한번 돌아서면 또 무섭게 돌아서는 게 호남 민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예, 그 신당 세력들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녹색 돌풍 재현을 노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다음 달 3일에 광주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데요. 양양자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 을 출마가 유력합니다. 또 조국 혁신당으로 당명을 정한 조국 신당의 지지율도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서반장이 전에 그 네. 조국 신당이 생기면 그 지난 총선 때 세석이었던 열린민주당 의석수만큼은 좀 가져갈 것 같다 이렇게 네.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예측 여전히 유효합니까? 예, 최근 KBS 여론조사입니다. 이 비례대표 투표 정당 지지율에서 조국 신당이 9%가 나왔습니다. 이걸 비례의석수로 환산을 하면 6석입니다. 민주당 주요 지지층인 40, 50대와 호남 지역에서 이 조국 신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결국 민주당 표를 잠시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조국 신당이 로고를 공개하면서 이 당 색깔을 트루 블루라고 정했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색깔이 뭐 광주 색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주의 하늘 색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호남 공략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입니다. 네, 오늘 두 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각 당이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지역에서의 승패가 결국 총선 결과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05년) 전 그날처럼 전국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재현됐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서 연해주 등으로 떠났던 고려인 후손들도 이 행사에 동참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일본 순사에 맞서 태극기를 흔들며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 고령의 어르신부터 어린이까지 다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수백 명에 이르는 만세 군중의 상당수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러시아 연해주 등으로 떠났던 고려인의 후손들입니다. 3.1운동 당시에 직접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서 좋았어요. 고려인 마을 주민들은 만세운동 재연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한국에 살아서 죽기 전에까지라도 만세를 부르고 우리는 살겠습니다. 3.1절 종호, 빼앗긴 조국을 되찾으려다 산화한 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타종 소리가 서울 시내에 울려 퍼집니다.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3.1절 노래를 제창합니다. 가상세계에서는 3.1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민족대표 33인과 함께하는 만세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천안에서는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의 거사를 알리기 위해 동화를 올렸던 유관순 열사처럼 시민들이 횃불을 들고 행진하며 3.1절 전야를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해마다 3.1절이면 달갑지 않은 굉음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순식간에 거리를 무법천지로 바꿔놓는 폭주족들입니다. 오늘 새벽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 53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선을 넘나드는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떼지어 이동합니다. 번호판을 떼어낸 채 순찰 차량 앞에서 역주행하는가 하면 단속 경찰관과 실랑이도 서슴지 않습니다. 체증하는 거야. 경찰은 3.1절 새벽 전국 각지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 27건 등 모두 531건을 적발했습니다. 오토바이들이 날렵하고 기동성이 좋아서 이제 세우기가 어렵고요. 이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집결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는 방식으로 가담자를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체증 자료를 토대로 공동위험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난폭 운전은 1년 이하 징역, 그리고 공동위험행위 같은 경우에는 최대 2년의 징역으로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법규를 준수해서 운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상습 폭주 운전자의 오토바이를 압수해 추가 범행도 막을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제주 해상에서 선원 10명이 탄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는데 이 선원들을 구조하려던 해경도 파도에 휩쓸리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뒤집어진 어선 위로 높은 파도가 집어삼킬 듯 몰아칩니다. 구조대원이 헬기에 연결된 로프를 타고 내려옵니다. 뒤집어진 어선에 접근하는 대원. 어선에 엎드려 선체 곳곳을 계속해 주먹으로 두드립니다. 물에 잠기지 않아 공기층에 있는 에어포켓에 실종자가 있는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 등 한국인 실종자 2명을 찾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비함정 총 5척, 관공선 1척, 민간어선 4척 지금 동원돼서 수색하고 있어요. 마라도 서쪽 20km 해상에서 갈치잡이를 하던 33톤급 어선엔 베트남 선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8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지만 한국인 선원 1명은 숨졌습니다. 구조된 선장의 아들 기관장 박모 씨는 큰 파도가 2번 덮쳐 배가 전복됐고 아버지가 인근 어선에 무전을 쳐 구조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초속 18m의 강풍과 5m의 파고 속에서 구조 작업을 하던 해경대원도 높은 파도에 휩쓸려 요추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요즘 많이 접하셨을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이 스스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공시하면 정부가 세정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거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기대됐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알맹이가 없다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외국인은 지난 한 달 동안 8조 원을 쓸어 담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어땠을까요? 최수영 기자입니다. 현대그룹의 맏형격인 현대차와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은 1월 중순 이후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모두 자산보다 주가가 현저하게 낮은 저평가 종목들인데 정부가 우리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을 예고한 영향이 컸습니다. 어떤 공시와 투명화를 통해 갖고 디스카운트를 더 좀 해소하고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이들 종목의 주가 상승을 이끈 1등 공시는 정부의 말을 믿고 저평가 종목을 쓸어 담은 외국인. 지난달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은 8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좀 싼 나라, 한국 증시가 좀 매력적이었고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반면 개인은 저평가 종목들이 오르자 차익 실현에 나섰고 지난 25일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직후엔 실망감을 드러내며 팔자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게 그렇게 기업들 입장에서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서 주가도 오르지 않고 해서 중간에 한 절반 정도 팔았어요. 밸류업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이번에도 개미들만 소외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비트코인 급등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고까지 동원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인 엘살바도르가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상화폐 신봉자인 미국의 유명 CEO도 사흘 만에 재산이 1조 원 늘었습니다. 이 소식을 굳이 전해드리는 건 급격한 상승 뒤에는 급격한 폭락이 올 수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한 엘살바도르. I will send to Congress a bill that will make Bitcoin a legal tender in El Salvador. 세계적인 조롱과 반대 시위에 시달렸고 이듬해에는 비트코인 가격 급락으로 국가 부도 위기에까지 몰렸습니다. Tocado, se puede decir, no lo hemos visto, entonces eso es de analizarlo bien, no solo de irse a dar en los dientes, es de ver primero cómo pasó con.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최고 전성기를 맞은 부켈레 대통령은 정부 소유 비트코인만 1억 4,700만 달러, 우리 돈 1,900여억 원으로 수익률만 40%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신봉자인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CEO 마이클 세일러도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회사를 통해 6조 원대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세일러는 회사 주가가 급등하면서 사흘 만에 지분 가치가 1조 원이 늘었습니다. I think that we're living through the Bitcoin gold rush era. Era started January 2024 until around November 2034. 이와는 반대로 한때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던 일론 머스크는 재작년에 이미 갖고 있던 비트코인의 75%를 팔아치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면 현대전의 양상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죠. 대규모 화력을 앞세워서 적의 진지를 초토화하기보다는 드론을 동원해서 적진 후방이나 발전소와 같은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시기인데요. 우리 군의 대비 태세는 어떤지 공중 방어 훈련에 나선 육군 주력 헬기를 차정승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원전부터 타격하고 후방 창고에 몰래 침투한 드론은 탱크를 파괴합니다.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면서 우리 군의 훈련도 바뀌었습니다. 원전으로 보병이 침투하고 드론까지 날아든 상황에서 긴급 출동한 육군 주력 헬기 수리온의 사수는 7.62mm 기관총으로 지상과 공중의 적을 모두 제압합니다. 해상으로 침투한 적을 향해선 기동력이 탁월한 소형 헬기가 날아올라 2.5인치 로켓이 불을 뿜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침투하는 적 위협에 실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투 사격 능력을 숙달할 수 있었습니다. 원전 시설에 숨어든 적을 향해선 공중 저격수가 투입됩니다. 헬기 자체의 진동이 큰 데다 프로펠러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탄도가 급변하기 때문인데 저격수는 정확한 조준까지 이 3박자를 모두 맞춰야 합니다. 80m 상공에선 사람 몸통만한 표적지가 작은 점처럼 보여 숙련된 저격수에게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유사시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저격수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훈련에 실전처럼 임하겠습니다. 육군은 후방의 중요 기반시설 방어를 위한 공중사격 훈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5달째 전쟁이 계속되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구호품을 받기 위해 모인 주민들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군중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100명 넘게 숨졌다고 주장했고, 이스라엘은 물품 배급에 앞서서 폭력적으로 변한 군중 탓이라며 반박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이 새벽부터 모닥불 앞에 335 모여 있습니다. 구호 트럭이 음식을 싣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트럭 행렬이 등장하자 구름 인파가 모여듭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112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다쳤는데,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이 무차별 총격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총성이 울리는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을 위협한 소수에게 경고 사격을 했을 뿐 대규모 사상에 책임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상자 대부분 몰려든 인파에 깔리거나 구호 트럭에 치인 거란 주장입니다. Some began violently pushing and even trampling other Gazans to death, looting the humanitarian supplies. 이스라엘은 당시 혼란을 증명하겠다며 영상도 공개했는데, 중요한 음성과 장면이 모두 편집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물론 프랑스 등 국제사회에서도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I think this is a nightmare. I think the violence must stop. 가자지구에서 희생자는 이제 3만 명을 넘어섰지만 휴전 협상은 대형 악재를 맞았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이후 최근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가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의료진 사이에선 이제야 응급실이 진짜 응급실다워졌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데, 그동안 그럼 우리 응급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자민 기자, 응급실 이용하는 경증 환자가 그럼 그동안 그렇게 많았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응급 환자를 5단계로 분류합니다. 이 심정지 환자와 3대 중증 응급 질환자 등 레벨 3까지가 중증이고, 장염과 감기 등은 레벨 4, 5에 해당해 경증 환자로 분류됩니다. 2022년 응급실 이용자의 절반이 경증 환자였습니다. 분초를 다퉈야 하는 응급 상황인 레벨 1, 2단계 중증 환자의 7배에 달합니다. 병원에서 환자 상태 보고 선별해서 받고 안 받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자를 가려받으면 의사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의료법상 진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 고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환자들이 보건소에 민원을 넣기도 합니다. 응급실에 주치자가 찾아와서 난동을 부려도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해외는 어떻습니까? 경증 환자라도 응급실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요? 네, 일본의 경우는 응급센터가 1, 2, 3차로 나뉩니다. 이 경증 환자는 3차 응급센터를 이용할 수 없고 1차나 2차 응급센터에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선 구급대원이 응급지원센터와 연락해 의사의 지시를 받고 중증도를 분류합니다. 구급차 안에선 태블릿 PC로 실시간 병원의 환자 수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구급대원이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19 구급차 일단 타면 경증이든 중증이든 종합병원으로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이 경증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119 상담에 따라서 응급실에 갔다란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119 구급 때도 사정이 있었는데요. 큰 병원에 가지 않으면 민원을 넣는 환자들이 많아 일단 종합병원 응급실로 간다는 겁니다. 코에 레고 조각 들어갔는데 119를 타고 왔더라고요. 대체 왜 이걸 가지고 119를 타고 왔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죠. 119 구급차 무료죠. 그리고 응급실 비용도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가는 것 아닐까요? 네, 경증 환자가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해도 응급의료 관리비는 10만 원 이하이고 이마저도 실손보험으로 환급받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선 경증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높이고 실손보험 혜택을 조절해야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몰리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거는 일단 자기 부담률을 더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경증이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이송비 자기 부담률을 측정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응급체계 시스템도 좀 고쳐야겠습니다만 응급실은 정말 중증 환자만 가야 한다. 이런 인식을 우리 국민이 좀 가져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 사전인 조선어 사전이 86년 만에 복간됐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우리말 관련 중요 저술이자 당시 사고방식과 문화를 두루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데요.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인 백석으로 대표되는 현대적인 차림새의 멋쟁이. 모던보이를 조선어 사전에서 찾자 현대청년이라는 풀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생경한 반울뼈 두부살은 아픈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낱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인 조선어 사전이 1938년 초판이 출간된 지 86년 만에 복간됐습니다. 한글로 쓰인 첫 사전을 만든 건 교육학자 문세영입니다. 가진 돈을 전부 쏟아붓고 쪽잠을 자며 8년간 사전 편찬 작업에 매달린 결과 표제어 8만여 개를 수록할 수 있었습니다. 현진건 선생은 자기 소설을 쓸 때 이 조선어 사전을 수십 번 정독을 하면서 자기 소설에 필요한 단어를 여기서 찾았다고 해요. 복간을 결정한 출판사 지식공작소는 초판 출간 당시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활자체와 사단 세로 쓰기 양식, 불균질한 인쇄 상태도 모두 원형 그대로입니다. 연구하는 사람이나 일반인들이 볼 수 있어야 우리 사전의 전통이랄까, 우리 사전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되어온 그 과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조선어 사전은 우리말본, 조선문자 급어학사와 함께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우리말 관련 주요 저술로 꼽힙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K리그가 닻을 올렸습니다. 3연패를 노리는 울산과 지난 시즌 준우승팀 포항이 개막전을 벌였는데요. 우리 국가대표팀의 임시 사령탑을 맡은 황선홍 감독도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엄원상의 땅볼 크로스에 이은 김민우의 마무리. 하지만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이번엔 포항 조르지가 수비를 제치고 골망을 갈랐지만 역시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개막 첫 골의 주인공은 울산의 아타루였습니다. 왼쪽 페널티 지역 밖에서 올린 크로스가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엄원상의 빠른 발이 상대의 골문을 지속적으로 공략했지만 추가골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 경기는 디펜딩 챔피언 울산의 1대0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북과 대전의 경기도 개막전 못지않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3월 대표팀의 임시 선장을 맡은 황선홍 감독이 선수 점검차 전주를 찾았습니다. 두 팀엔 박진섭과 이순민을 비롯해 아시안컵 대표팀에 뽑혔던 선수들이 넷이나 됩니다. 대표팀 수비형 미드필더 후보인 이순민이 맹활약을 펼친 가운데 양 팀은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내일도 K리그 경기를 보러 갑니다. 다만 임시 감독이라 아직 운신의 폭은 넓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다시 제 자리를 돌아갈 수 있도록 대표팀도 잘 추스러서 우리가 태국 2연전을 좀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태국과 2연전에 나설 황선홍호의 명단은 오는 11일 발표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시인의 노모는 고향집을 홀로 지키며 아들에게 갖은 창거리를 보내십니다. 신경통도 잊은 채 머위를 다듬고 햇마늘을 캐고 고추장이며 된장까지 이런 게 사는 재미라고. 어머니는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인다며 당부하죠. 의자가 되거라,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양지 바른 곳에 긴 의자가 있습니다. 오세요, 앉았다 가세요. 가끔은 누웠다도 가세요. 얼룩진 그늘도 가지고 와서. 가수 임영웅의 공연 객석에는 두툼한 개인 방석이 놓입니다. 고척돔 2만 석에도 빠짐없이 깔렸습니다. 나이 들며 엉덩이가 베기고 저린 분들에게 마음을 썼습니다. 지역마다 다채롭게 꾸며 기념품 삼아 들고 가게 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시애틀에서 공연을 보러 온 팬이 방석을 두고 나왔습니다. 이웃에게 선물하려던 거라 속상했다는 사연을 팬 유튜브가 알렸습니다.
그러자 시애틀은 물론 해외 팬들에게 보내달라며 전국에서 방석 259개가 답지했습니다. 신청을 받아 30곳 넘는 나라에 배달했다고 합니다. 미국 로드 아일랜드에서 방석을 받은 할머니가 엊그제 임영웅의 이름으로 어린이 재단에 $1,000를 기부했습니다. 79살 이민 1세대 수 테일러 할머니입니다.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이 병상에 누운 내게 큰 위로와 감동을 준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임영웅 노래를 들으며 루게릭병의 고통을 잊고 행복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라고도 했습니다. 임영웅 공연은 초대권, 초대 가수, 빈 좌석이 없는 산무 공연입니다. 대신 편안한 방석, 넓고 따뜻한 자녀 대기소인 효도존, 그리고 넉넉한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관람 후기에 찬사가 쏟아집니다. 환대받고 대접받았다. 국민 효자다. 한 사람의 몸가짐과 마음씀이 수많은 가슴에 훈풍을 일으키는 선한 영향력을 실감합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판을 비롯해 국민 속을 헤집어 술수시는 사람들은 어떤 영향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선한의 반대는 악한이겠죠. 3월 1일 앵커 칼럼 오늘 임영웅의 방석이었습니다. 종일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까지 찬바람과 함께 추위가 이어질 텐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낮겠고 체감 온도도 0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까지 호남 서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제주 산간에는 2에서 7cm의 눈 또는 제주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중부와 일부 경북 내륙, 전북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적게는 1에서 많게는 5cm의 적설이 예상되고요. 서울에도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관령이 영하 16도, 안동이 영하 8도 보이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낮에는 대구와 광주, 부산이 7도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 내일도 동해안에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화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